안녕하세요. 리본랩스마켓 인텔리전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4일 하루 동안 시장에 들어온 신호들을 하나로 모아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마치 한 편의 이야기처럼 흘러갔습니다. 아침에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카드와 인공지능 반도체 소식으로 문을 열었고, 낮에는 미국 증시의 변동성과 중동의 긴장, 그리고 끈질긴 물가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장이 끝날 무렵에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와 원화 약세, 레버리지라는 세 가지 경고로 마무리됐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반도체의 단단한 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려운 용어가 나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큰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그럼 천천히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관세입니다. 미국이 새로운 무역 카드를 꺼냈습니다. 무역법 301조라는 조항을 근거로 강제노동과 연관된 상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한국을 포함한 54개 나라에 12.5%,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6개 나라에 1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은 기존 관세의 추가 조사가 더해지면 최대 17.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12.5%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비 판정 단계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철강이 정조준 당했는데요. 미국은 한국 철강을 콕 집어 추가 관세를 걸어냈고, 일본과 유럽도 동시에 압박에 나섰습니다. 통상 환경이 다시 거칠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물가와 금리입니다. 미국의 물가 신호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서비스 업종의 물가를 보여주는 ISM 지수가 71.3을 기록했는데요. 이건 무려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 이 지수가 50이면 중간, 60만 넘어도 높다고 보는데 70을 넘었으니 상당히 뜨거운 상태인 거죠. 고용도 견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는 4.5%, 30년짜리는 장중에 5%까지 올랐습니다. 만약 유가가 100달러 부근에서 한두 달 더 머문다면 물가가 아예 굳어버려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좋게만 보였던 골디락스 국면이 끝나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환율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죠. 일본 엔화가 달러당 160엔을 넘었습니다. 일본 당국이 말로 경고를 해도 약세가 멈추지 않았고, 일본은행 총재는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원화도 만만치 않습니다. 달러당 1538원까지 밀리면서 1550원에 가까워졌는데요. 한 시장 분석가의 표현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리먼 사태 이후 가장 약한 수준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계속 팔고 나가면서 원화가 더 약해졌고요. 물가도, 경기도, 환율도 모두 금리를 올리라고 가리키고 있어서 한국은행이 올해 2번 금리를 올릴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지정학, 그러니까 국가 간의 갈등입니다. 잠잠해지는 듯했던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보도와 시장 해설에 따르면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 지역을 겨냥한 군사 충돌 우려가 부각됐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아직 1차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보성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확정된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전해드립니다. 시장의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유가가 다시 올라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96달러, 브렌트유가 97달러를 기록했고, 금리와 달러도 함께 올랐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긴장이 유가를 밀어올리면 물가 걱정에 미국 국채금리가 튀고, 그러면 미국의 재정과 증시의 부담이 커지죠. 이 연결고리 때문에 미국도 함부로 강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부터는 인공지능 반도체로 들어갑니다. 인공지능 인프라가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변화는 추론으로의 이동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주로 학습, 그러니까 똑똑해지기 위해 공부하는 단계에 집중했습니다. 쉽게 말해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는 단계였다면 추론은 그 지식으로 실제 문제를 푸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답을 내놓는 추론 단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추론에 특화된 칩을 만드는 그록이라는 회사를 약 20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 칩은 LPU라고 부르는데요. 외부 메모리 대신 칩 안에 있는 초고속 저장 공간에 서서 연산을 합니다. 멀리 있는 창고로 오가는 대신 책상 위에 자주 쓰는 물건을 두고 바로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부족 문제를 피하고 전기도 덜 쓰는 게 장점입니다. 인공지능의 수요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드는 큰 회사인데요. 실적 발표 직후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3분기 인공지능 매출이 1년 전보다 200% 넘게 늘어 160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했고, 메타와 큰 공급 계약도 맺었습니다. 고객사도 구글, 메타, 엔트로픽 등 6곳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빠진 이유는 시장의 기대가 실적보다 너무 높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실적만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을 만큼 눈높이가 높았던 거죠. 이걸 고밸류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잔뜩 끼어있는 비싼 주식은 좋은 소식에도 흔들릴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는 시장의 변동성입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무려 열흘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올랐던 만큼 한번 숨을 고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우는 1.21%, 나스닥은 0.89% 내렸고요. 특히 주가가 이익에 비해 너무 비쌌던 종목들, 오라클이나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한 전문가는 지금을 2000년 닷컴버블 시기와 비교합니다. 그때도 비싸다고 주도주에서 갈아탄 사람들이 손해를 받고 결국 이익이 탄탄한 주도주가 끝까지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올 때는 오히려 현금을 준비해 두었다가 이익이 좋은 주도주를 다시 사모으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합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는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경쟁입니다. 이 경쟁이 이제는 비용 싸움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는 최신 공정 쓰지 못하는 약점을 칩을 여러 개 연결하고 값싼 전기를 마음껏 쓰는 방식으로 메우려 합니다. 땅이 넓으니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기 요금은 거의 공짜 수준이라는 거죠. 반면 엔비디아는 칩 하나하나의 효율이 더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금 당장은 성능 차이가 크지만 중국이 따라붙는 순간 결국 비용이 승부를 가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우버와 메타 같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사용 비용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쓰는 비용이 이제 기업 실적을 좌우하는 변수가 됐다는 뜻입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일본의 키옥시아라는 낸드 플래시 회사가 한때 도요타를 제치고 일본 시가총액 2위에 올랐습니다.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37% 늘었고 영업이익은 약 8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죠. 그만큼 메모리 업황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점유율을 보면 한국의 힘이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낸드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약 30%, SK하이닉스가 약 18%로 둘을 합치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키옥시아는 14% 수준이고요. 다만 경계할 곳은 중국입니다. YMTC와 CXSMT 같은 중국 기업들이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어서 이들이 설비를 더 키우면 공급이 넘칠 수 있다는 점은 길게 지켜봐야 합니다. 열 번째 이야기는 이익률 논쟁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최고 경영자가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상황이 몇 년간 이어질 거고 올해 매출이 30% 넘게 성장할 거라고 했는데요. 동시에 메모리 회사들의 80%대 이익률을 두고 부럽긴 하지만 우리는 단기간에 가격을 크게 올리지 않고 고객 신뢰를 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의 최태원 회장은 HBM이라는 고부가 메모리의 생산이 쏠리면서 일반 D램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값이 너무 오르면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전자제품 전체에 부담이 된다고 우려했죠. 메모리 이익률이 정점에 다다랐는지를 두고 시장의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11번째 이야기는 한국 시장의 두 얼굴입니다. 먼저 밝은 면입니다. 올해 한국 코스피는 1년 전보다 약 100%나 올라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대만은 55%, 일본은 30% 정도 올랐죠.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40%를 담당하고 5월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70%나 늘었습니다. 코스피 전체 이익의 70%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책임지고 있고요. 하지만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이날 외국인이 약 7조 원어치를 팔면서 코스피가 1.8% 내렸습니다. 다만 오른 종목 수가 내린 종목보다 많았어요. 즉 시장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덩치 큰 대형주 몇 개가 지수를 끌어내린 겁니다. 이걸 구분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12번째 이야기는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란 빚을 내서 투자 규모를 키우는 걸 말하는데요. 내 돈 100만 원에 빌린 돈 100만 원을 더해 200만 원어치를 투자하는 식입니다. 오르면 수익이 2배가 되지만 떨어지면 손실도 2배가 되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죠. 이날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선물 투자 규모가 2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2배나 불어났습니다. 단일 종목에 2배로 베팅하는 상품이 등장한 이후 나타난 현상이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브로드컴이 떨어졌지만 같은 메모리 회사인 마이크론은 오히려 올랐는데 유독 한국 반도체만 떨어졌거든요. 이건 한국에 나쁜 소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정리하는 압력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만약 4월 연속 하락하면 이 레버리지가 버티지 못하고 더 큰 하락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런 B2의 변동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일수록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13번째 이야기는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대형주가 쉬는 사이에 온기가 주변부로 번졌습니다. 그동안 못 올랐던 반도체 장비와 소재 기업들이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원익 IPS가 상한가를 쳤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27%, PSK는 26%, 이오 테크닉스는 14%나 올랐습니다. 미국의 장비 회사들이 먼저 오른 흐름을 한국이 따라간 거죠. 또 하나 큰 화제는 엔비디아 젠슨왕 최고 경영자의 한국 방문입니다. 게임 선수 페이커를 만나고 방산기업 LIG 넥스원을 방문하고 두산 로보틱스, 현대차, 포스코 DX, 네이버, SK텔레콤 같은 기업들과 로봇 협력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로봇이라는 물리적인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관세, 지정학, 긴축, 환율, 그리고 레버리지라는 외부 변수와 수급 위험으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와 장비 기업들의 근본적인 힘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투자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지수 하락을 시장 전체의 붕괴로 오해하지 마세요. 대형주 쏠림 조정일 수 있습니다. 둘째, 빚을 내는 레버리지 상품은 지금 가장 위험합니다. 4월 연속 하락 시 청산 위험을 기억하세요. 셋째, 변동성은 오히려 좋은 주도주를 나눠서 사 모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조금 준비해두세요. 넷째, 확인되지 않은 지정학 속보에 휩쓸려 성급하게 베팅하지 마세요.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